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휘청거리는 삶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 지은이는 캐서린 메이, 옮긴이는 이유진, 발행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는 어느 날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한 여성의 인터뷰를 듣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9의 나이에 자폐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폐 진단을 받은 저자는 험준하고 가파른 영국의 해안길을 걸으며 그동안의 상처와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걷기는 단순히 취미 활동이라기보다 영혼과의 힘겨운 싸움이 되는데요. 녹초가 될 때까지 가파른 해안길을 오르며 그동안의 삶을 반추하고 또 반추합니다. 한편으로 아스퍼 증후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태껏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삶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저자 캐서린 메이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고통 속에서 빚어낸 작가의 깊은 통찰은 휘청거리는 일상 속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인생의 의미와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기 이해로 향하는 길. 대지는 겨울을 뒤로하고 다시 소생하고 있다. 지렘을 벗어나 노스다운스웨이를 걷는다. 나무들은 아직 헐벗었지만 새로 돋아난 풀 위에 눈송이와 함께 솟아나가 보인다. 나뭇가지에는 꽃차례가 나오고 태양은 빛나려 한다. 고놀에서 휴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벌써 걸으러 나온 것에 나는 죄의식을 느낀다. 하지만 내게는 실천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 지도를 펼친 나는 노스다운스웨이의 다음 구간이 첼록에 있는 킹스우드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고대의 숲 전체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 내게 의미 있는 경로를 따라 좀 더 내가 사는 지역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최근까지 나는 수요일마다 집에서 버트를 돌봤고 토요일마다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H가 버트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수요일마다 일하고 토요일마다 걷는다. 어쩌면 내 모성애가 부족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걷기를 시작한 이후 비로소 어떻게 내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주중에 일하면서 나는 완전히 탈진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유일한 방법이 토요일 아침에 걷는 것이다. 이로써 남은 주말도 비교적 조화롭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상 유지를 위한 것 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H의 말처럼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말썽만 일으킬 뿐이다. 어느 쪽이든 내 머리는 벌집처럼 윙윙 거릴 것이다.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 상황이 금방 파괴적으로 변해서 나는 피해망상적이고 과민하고 감상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가구들을 끝없이 이리저리 옮기고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을 대량으로 만든다. 그러다가 H가 돌아오면 그가 현관문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그에게 달려들어 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돌아다니는 수백만 가지 생각들을 쏟아낸다. 그러고는 그가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진다. 그런 나의 감정 소모를 생각해봐도 내가 일을 해야 우리 둘 다 그나마 행복하다. 그때 그 라디오 인터뷰를 듣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의문이 든다. 그 이름표가 가져올 미묘한 인식의 변화가 걱정된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무리 없이 처리해 나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폐 성향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할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편견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할까봐 걱정된다. 진단명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실패하거나 비틀거리거나 평정을 잃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뭘 기대하겠어 라고 말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아스피인지 확신이 없다. 주치의는 내 분석에 수긍했지만 이것은 그저 전문가를 만나기 위한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런던에 당신과 같은 사례를 잘 다루는 전문 클리닉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이 길 거예요. 그냥 표준 검사를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클리닉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사할 겁니다. 검사 항목은 인터넷에도 다 있어요. 검사를 하나 이상 해보고 결과를 취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아시리라 믿어요.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위급한 사안은 아니다. 18개월 기다리는 것이 예사라는 소문을 들었다. 네 이름을 올린 지 2개월이 지났건만 아직 안내문 한 장 받지 못했다. 클리닉에 간다 한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치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성인들에게 특화된 작업치료사를 알고 있다고 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나는 사람들과 꽤 잘 지낸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지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어떤 기분일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지금껏 검사받기를 꺼려했다. 검사는 너무 퉁명스럽고 단정적이며 절대적이다. 나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혹은 나한테 맞는다는 확신이 드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염려된다. 내 생각에 나는 경계선 사례인 것 같다.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나의 병증은 감지되지 않았다. 만약 나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너무 미묘해서 검사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마음에 위안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나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고 나니 그래도 내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지렘의 내리막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길 중간에서 들여다 보이는 도양바로 아래 잠복해 있는 백악 덕분에 물기가 없다. 물은 바로 빠져버린다. 켄트가 대본보다 좋은 점이다. 마치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백악이 흩뿌려진 들판을 지난다. 좀 더 앞으로 가니 집터를 닦기 위해 땅을 파놓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하얀 백악이 눈에 띈다. 주변에 서서히 나무가 많아지면서 초롱꽃이 벌써 올해 잎새를 틔운 것이 보인다. 작년 겨울에 지다 남은 잎 사이로 싱그러운 초록빛 꽃줄기를 달고 있다. 1.6km 정도 더 가니 나무 표지판이 킹스우드의 시작을 알리고 나는 다시 너도 밤나무의 굳은 구릿빛 기둥에 둘러싸인다. 여기서는 길이 붐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함께 거닐고 있는 가족들. 나는 버트와 좀 더 걸어야 했다. 거리를 채우는데 덜 집착하고 정처 없이 거니는데 더 너그러워지도록 디얼이 사냥을 하기 위해 사슴과 인접한 가드머샤 파크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숲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등성이를 지나친다. 몇 년 전 이 숲을 걷던 중 갑자기 한때의 노루들이 12마리 정도 우르르 달려와서는 나무들 속으로 사라졌던 일이 기억난다. 버트를 이 주변에서 뛰어다니게 하는 것과 놀이센터에서 뛰어다니게 하는 것의 차이는 순전히 숲에 담긴 정보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숲에는 한 공간에 오롯이 새겨진 전체 생명의 주기의 역사와 기억과 생명작용이 있다. 그러나 놀이센터에는 평평하고 빛나는 플라스틱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 야외에는 새소리가 있고 미세하게 변하는 나뭇가지들이 있다. 나무 껍질이 있고 딱정벌레가 있다. 이따금 등장하는 다람쥐나 토끼가 있다. 이야기할 만한 사실이 있고 꿈꿀 만한 것들이 있다. 생명, 진짜 생명에는 감촉이 있고 찌릿한 전화가 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다가 멈춰서서 안내판을 읽는다. 이곳이 런던에서 내려온 순례객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처음으로 보는 곳이란다.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라보니 겨울에 연무 사이로 조그만 반점이 하나 보인다. 안내판은 현대의 순례객들이 노숙인 자선단체의 기금 모금을 위해 세운 것이다. 그들은 매년 교회에서부터 캔터베리 대성당까지 걷는다. 사흘 동안 약 119km라니 요즘에는 그렇게 걷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게 분명하다. 킹스우드를 뒤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들어선다. 여기서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야생자두 나무꽃을 올해 처음으로 본다. 우물한 겨울빛 속에서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꽃송이들. 교차로에 오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노스다운스 웨이의 갈림길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다. 오른쪽은 도보, 약 40km, 왼쪽은 파넘, 약 158km. 표지판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잠시 서 있는다.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다. 도보로 되돌아가 오늘은 다 걸은 것으로 하고 싶다. 파넘은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가끔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장갑 낀 손으로 표지판을 두드리고 반함을 향해 걸어간다. 명상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명상은 나에게 신의 감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감각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모든 것이 꼬마 전구처럼 한데 매달려 있다. 그 전류는 때때로 나를 압도하고 종종 내 길을 밝혀주며 나를 세상에 속하게 한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이불 밖으로 발을 뻗어 고양이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느낄 수 있다. 일출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새로운 하루가 가져오는 전류를 느낄 수 있다. 버티의 뺨에 내 뺨을 맞대고 크리스마스의 니젠트가처럼 빛을 밝힐 수 있다. 명상이 세상의 전류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준다면 걷기 역시 마찬가지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뭔가 해야 한다. 이제는 알겠다. 사우스웨스트 코스트 패스에 처음 나갔을 때 나는 온갖 세상을 잊을 만큼 나 자신을 소진해야 했다는 것을, 지도와 표지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은 딸기나무 덤불을 얼마나 정확하게 피할 수 있을지, 날씨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정신을 팔면서 혼자여야 했고 고요해야 했고 배고파야 했다는 것을. 걸으면 하나의 공간이 펼쳐지고 비로소 내 삶의 고운 감촉을 인식할 수 있다. 마치 작은 뚜껑문을 통해 또 다른 세상으로 내려앉은 기분. 나의 세상. 마오리족은 21세기에 맞게 그들의 어휘를 다듬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그들의 언어로 자폐증은 탁히 와당하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다. 나는 마오리족의 정의에서 내가 평생토록 갈망해온 무언가, 즉 남들에게 맞는 규격의 억지로 나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식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싶다는 끊이지 않는 갈망을 발견한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 떠돌이 부모를 둔 아이처럼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 공간을 갈망한다. 하지만 내 시야 밖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잊혀진 대륙이었다. 바로 집이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 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활력을 주고 깨어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나는 마치 중독자가 약에 이끌리듯 사람들에게 이끌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회적 접촉은 내 신경을 거스르고 나를 지나치게 자극함으로써 아드레날린 수치를 한껏 높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다고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적 접촉 이후에 감정이 내려앉는 것을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다. 그런 감정 변화를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징표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징표다. 이보다는 더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똑바로 직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머리카락에 장가지를 매달고서 위치터블에서 고지대로 손꼽히는 거대한 초원이 펼쳐진 까마귀 공원인 크로파크로 나온다. 크고 오래된 나무들에 둘러싸인 크로파크는 수개월간 축축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울이 기슭까지 범람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땅바닥에는 이곳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음을 암시하는 불가사의한 돌기들이 덮여 있다. 흡사 몇 년간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것 같은 모습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공원에는 조상들이 살던 이곳을 활보하며 잔디밭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까마귀들이 많다. 나는 한동안 그들을 보다가 징계를 올라 손댄 우드로 가는 길을 건넌다.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소나무 대열을 지나자 좀 더 친숙한 참나무와 너도 밤나무 숲이 나온다. 하얀 네모르사 아나모네가 있고 드문드문 초롱꽃이 있다. 땅속 깊이 스며드는 시냇물도 있다. 나는 여기서 길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말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무들 사이에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 가다가 찻소리가 들릴 즈음에야 집시 코너 교차로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다시 길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몇 걸음 더 가니 길은 물에 잠겨 있다. 산림지대가 길을 따라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뿌리 덮개 주위에 깊고 정지된 무릉덩이가 생겼다. 무릉덩이는 완벽한 거울이 되어 뒤얽힌 나무와 머리 위의 하늘을 투영한다. 잠시 동안 그 무릉덩이가 무한해 보인다. 나는 그것이 모두 환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려고 나뭇가지를 그 속에 던져 넣는다. 물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져서 완벽하게 평평한 정지 상태로 되돌아간다. 아무튼 무릉덩이를 건너야 한다. 나는 한 쌍의 나무 몸통을 붙잡고 뿌리의 솟은 부분을 따라 균형을 잡으면서 물이 얕은 곳을 주의 깊게 디딘다. 원래는 신발을 벗고 물속을 걸어야 하지만 검은 물은 으스스하고 거머리가 있을 것만 같다. 아니면 각다기와 이상한 물벌레라도. 그래서 쓰러진 나무 몸통을 넘어 발끝으로 균형을 잡고 뿌리를 넘어 철벅거리면서 기슭을 기어올라 길가로 나간다. 집으로 오면서 길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바꾸고 또 바꾼다. 이 몸은 2시간, 어쩌면 3시간 정도 걸린다. 내가 구불구불 지나온 길을 지도로 다 되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13km 아니면 16km쯤 걸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다리의 감각으로는 16km를 걸은 듯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중간중간 쉬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많이 걸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모험을 해냈고 이제 점심때에 맞춰 다시 내 주방에 돌아와 있다. 걷기를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명상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걷기도 명상과 똑같은 선물을 준다. 내 두뇌는 걷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경로를 찾고 아픈 다리와 허기와 목마름을 견디고 골몰하고 내 의식의 자아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다른 사고 과정들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유지된다. 오랜 도보를 하는 처음 몇 시간 동안 나의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통찰로 채워진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해지고 나는 텅 빈다. 그 드넓게 열린 공간에서는 산도 옮길 수 있다. 걷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전에는 그것을 깨달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걸을 때면 내게도 내가 가진 집약성, 내가 가진 집중된 자족감이 생기는 기분이다. 나는 매처럼 군더더기 없이 강하고 절제되어 있다. 나는 내 주위에 날개를 들이우고 이 호들갑스러운 세상의 표면을 응시할 수 있다. 우리 사이에 연결된 줄. 주말 오후에 나는 사우스 웨스트 코스트 패스를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프롤리 포인트에서 가라까지 걷는다. 길을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고사리와 검은 딸기나무 넝쿨 사이로 날아다니는 촉새들이 보인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선홍색 디키탈리스 꽃차례가 있다. 초록바위 앞머리는 낮에 열기를 발산한다. 온갖 경이로운 구간들을 이미 걸었음에도 사우스 웨스트 코스트 패스의 이 부분이 나에게 여전히 경이로움을 줄지 궁금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여기에 내 길이 있다. 나무가 우거지고 향기롭고 생명력이 충만한 길. 솔직히 이곳이 엑스모어나 하틀랜드나 틴타겔성 주위의 해안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우스웨스트 코스트 패스를 겨울에 걷는 것과 여름에 걷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객관적이 할 의무는 없다. 여기는 내 길의 작은 일부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내내 나를 지탱해준 감정의 도미노 전체를 촉발하는 곳이다. 상관없다. 나는 아찔하리 많지 이 길을 사랑한다. 매일 밤 해변에서 놀다가 지친 버트는 침대에서 내 곁에 바싹 붙어 몸을 웅크린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두 개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까이에 있는 기쁨을 음미하곤 한다. 버트는 내 얼굴을 쓰다듬고 속삭인다. 엄마, 사랑해. 그러고는 조그만 몸을 꿈틀거려 내 턱 밑으로 파고든다. 예기치 못하게 나는 버트가 나와 통하는 전기를 가지고 있고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만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떨어져 있고 싶었던 때가 있다.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 간의 일종의 균형점을 찾았다. 나는 나를 참아주는 그의 인내심, 나에게 적응하려는 그의 의지에 감탄한다. 하지만 나의 적응력에도 감탄한다.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 무엇이 뇌를 자폐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이론 중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훨씬 더 세세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두뇌가 세세한 것들을 부여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세세함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지나친 정보 유입으로 인해
간단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내 두뇌가 세세한 것들을 잘못 짚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세세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상황이 있어 평형이 유지된다. 나에게는 숲을 걸으며 새 한 마리 한 마리의 노래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설령 애를 쓴다 해도 그 소리를 놓칠 수 없는 특권이 있다. 나에게는 5월의 초롱꽃 향기, 11월에 뿌리를 덮은 축축한 잎들에 매혹당할 특권이 있다. 나에게는 대번의 그 도로변에서 모든 작고 꼬물거리고 피어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경이로움이 있다. 오래 걷기를 하면서 나는 그 생명들에게 이름 붙이는 법을 배웠고 1년 동안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나리가 봄에 초록 줄기를 뻗어내고 여름에 하얀 꽃들을 피워내고 겨울에 빛바랜 별 모양으로 메마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야생자두 나무가 쪽비 장가지에서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잎새 사이로 야생자두가 익어가는 것을 보았다. 익숙한 나의 거리에서 비로소 지똥나무가 늦은 봄에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챘고 생애 처음으로 그 향기를 음미했다. 세세함은 문제가 아니다. 따뜻한 실내의 평평하고 현대적인 표면과 늘 밝은 조명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세세함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결국 돌아가야 할 것. 40이 다 된 나이에 자폐라는 부담스러운 꼬리표를 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실 내가 딱히 원하는 것은 없다. 무슨 혜택이나 양보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처방이나 치료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클럽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참을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좀 더 나은 인생 이야기, 내 산탄총 같은 삶을 마침내 하나의 의미로 묶어주는 일관되고 간결한 기승전결을 바라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때때로 일종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앞서가며 유능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 나는 서툴고 버벅대기만 했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그렇게 해서 내 자격지심을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무렵 밤에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에 나온 여자가 내가 경험해온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녀가 자폐 스펙트럼의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과 분명한 공통성을 느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지 궁금했다. 모든 것을 감안하면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감각 세계가 너무나 큰 비명을 질러서 물러나고 싶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 감각 세계가 불러오는 위협에서 비롯된 공격성의 성광을 이해한다. 주체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단순히 반응을 멈추는 몸에 깃들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녀보다 외부 세계와
연결돼 다리가 더 튼튼하다. 나는 운 좋게도 평균 이상의 지능을 타고났고 1년에 참을 만한 감각의 경험을 지녔다. 나는 양심상 스스로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내 병증을 들키지 않았으니 운이 좋다고 느낀다. 나는 내 삶의 기술을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배웠지만 그것이 자랑스럽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 기술들은 그럴 가치가 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다.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비로소 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거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그것은 내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 이름표를 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차이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때로 하나의 이름표는 세상에서 온정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근사한 작은 펍에 들어간다. 버트는 색칠 공부책과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고 나는 유일한 어른으로서 위엄을 지키기에는 와인을 좀 많이 마신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도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숙소로 돌아와 2층 침대에 눕는다. 버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평소와 달리 우유를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는 충분히 창문을 가리지 못하는 커튼 탓에 햇빛이 새어들기 시작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 배고프다고 말한다. 6시 30분, 우리는 이렇게 이른 시각에 아침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길 위에서 찾고 있다. 차를 세우자마자 버트는 절벽으로 이어지는 길을 달리고 싶어 한다. 나는 그를 쫓아 간다. 짐작대로 아름다운 길이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성남 바다에 잠겨 있다. 비탈은 작은 다육식물과 가볍게 흔들리는 아르메리아로 뒤덮여 녹색을 띠고 있다. 나는 해수면까지 내려가 보자고 말하지만 버트는 숨바꼭질을 하고 싶다고 한다. 나는 상태가 아주 좋을 때에도 놀이와 별로 친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는 정말 놀이를 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토끼무리의 휴식을 방해하기도 하면서 한동안 호스텔의 정원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쇼핑한 물건들이 오전의 햇살 때문에 트렁크 안에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나는 캐리어백을 텅 비어 있는 커다란 공용 주방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핸드백을 뒤져서 볼펜을 찾은 다음 모든 물건 위에 이름을 적는다. 그러다 내 안에 뭔가가 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 오, 이게 무슨 짓인지. 버트, 우리 그냥 집에 갈까? 버트가 말한다. 응. 그래서 내가 말한다. 정말? 차 안에 7시간은 있어야 할 텐데. 응, 나 아빠 보고 싶어. 그가 말한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층계로 끌고 내려와 차에 싣는데 호스텔 관리자가 나와서 묻는다.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하루 일찍 집으로 가려고요. 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가 말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